네, 어렴풋이만 알고 넘어갔던 세상의 여러 뉴스들, 다양한 관점을 나누어 제대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지식 쌓는 소식, 지혜 쌓는 대화, 지도지대 지금 시작합니다. 와. 오늘 이렇게 줄만이네요. 네, 또박또박 안녕하십니까. 좀 이렇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력 중이신 겁니까? 네, 오늘부터 좀 발음을 또박또박하기 위해서 오케이. 네. 피드백이 있었나요? 아니요, 제가 편집하면서 좀 힘들어가지고요. 셀프 피드백. 나 예, 뭐라는 거야? 그러니까요. 어. 네, 안녕하십니까. 지소지대 진행 맡고 있는 기계 좋아하는 안대리입니다. 저희 지소지대 30대 청년, 변호사, 교사, 회사원이 모여서 매주 지식되는 소식 전하고 지혜 얻을 수 있는 대화 나눠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팟빵, 애플 팟캐스트, 유튜브,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만나볼 수 있으니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신 선생님이 약간 자기 꼴릴 때 올리시는 것 같으니 이거는 좀 감안하시고 하루 정도 늦어질 수 있다. 이번 주도 저번 주도 늦었는데 좀 잘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까먹어요 이거. 문제가 알겠습니다. 있어요. 늦으신 김에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영어 가르치는 신쌤입니다. 네. 업로드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게 일주일마다 하니까 까먹어요. 일주일마다 하다 보니까 까먹고 이게 쉽지 않습니다. 디스크립션을 제가 항상 이제 밑에다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달고 있는데 이놈 새끼들아, 야 이제 자기가 녹음한 건 자기가 하자. 내가 나는 녹음까지 다 디스크립션 쓰다 보니까 진짜 할 말이 없다. 미안합니다. I'm sorry. 자, 그럴 거면 여러분 편집 다 각자 하시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소개 끝인가요? 빼먹지 않고 업로드를 하기 위해서 네. 노력을 하고 있는 신쌤이고요. 네. 사회 경제가 아니죠. 사회 문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중립적인 입장을 항상 고수하려는 위치를 지키고 있습니다. 네, 그 신 선생님의 중립적인 입장을 좀 깰 때가 좀 재밌는 것 같아. 약간 오늘은 어떻게 저 새끼를 약간 골탕 먹일까? 약간 그런 재미로. 슬슬 좀 애초에 중립적인 적이 없었다고 쟤는. 슬슬 긁는 것 같은데 일부러 여러분의 의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공변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hello. I am 공변이에요. 뭐야 이게? 이거 몰라? 이게 뭐야, 또 밈이야 이것도? 아니 이거 뉴스 이건 뭐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왜? 뉴스를 뭔데? 넘어서 밈화가 돼버린 그런 것이죠. 뭐 이따 다 아시게 될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 공변이고요. I am 네. 공변이고. 네. 예, 항상 말씀드리듯이 올해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현재 대기업 사내 변호사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요즘 슬슬 어려운 일을 받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바쁘고 야근이 너무 잦아지고 내가 이러려고 사내 변호사가 됐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기계 좋아하는 안대리고요. 저는 지금 IT 제조업 쪽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저는 지금 이제 5년차? 내년에 이제 좀 있으면 6년차 되고 있고요. 오래되셨네요. 그렇죠. 이제 고인물. 저는 이제 대리죠. 요즘 좀 진짜 대리이기 때문에 단대리라고 했고요. 그리고 저는 야간에는 이제 대학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가 마지막 학기여서 이제 곧 졸업생이 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새 프로그램 월간 뉴스 정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희 월간 뉴스 정산에서는 이제 패널들 각자가 짧은 뉴스거리 가져와서 그 주제에 대한 소개보다는 이제 토론 형식의 대화 나눠보고자 하고 있고요. 오늘 사실 어떤 주제 가져와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각자 또 기대가 또 됩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저 사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좀 재밌는 뉴스거리가 짧게 있어가지고 그거 하나 좀 얘기하고서 넘어갈까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오케이. 어디서 이제 그 뉴스 기사인데요. 기사 제목이 대졸자, 고졸자보다 10년도 오래 산다. 놀라운 연구 결과. 이렇게 떴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기대 수명이 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학 졸업을 기점으로 수명이 10년가량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이코노미스트에서 지난 3일에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아무래도 이게 소득이 이제 좀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료 부분에 차이가 나지 그럴 수 않을까요? 있죠. 네, 의료 특히 이제 또 미국이라면 투자하는 게, 더더욱. 그렇죠. 음. 그리고 건강 관리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돈을 쓰는 게 좀 더 많을 테니까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네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굉장히 공변한테 좀 좋은 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럼요, 가져왔습니다. 그럼요. 예, 예, 요즘 예. 또 이제 금연도 하고 운동도 빡세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오래오래 살 것이다. 예.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저랑 네? 안대리가 조금 오래 살고 신쌤은 빨리 죽겠네요. 아, 왜냐면 저- 학부생이니까. 고졸은 아, 저- 아니니까 10년까지는 아니고 뭐 몇 년, 그렇죠? 한 6년 차이 나겠네, 그래. 그러니까 아니 저는 이제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했던 게 이만큼 기대 수명이 또 올라가면은 그 이번 생 안에 드디어 이제 익절하고서 나오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 아닐까라는 제가 볼 때 아. 그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이번 생에는 힘들 것 같고. 이번 생에 좀 힘들고 저는 지금 제 아들 세대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죠. 아들 세대 정도면 반등 드디어 온다. 그저께인가 또 한번 시게 또 치지 않았나요? 근데 하여튼 오늘 또 이제 장이 괜찮았기 때문에 맞아요. 오늘 다 그래요? 올랐더라고요. 오늘 오늘 11월 2일입니다. 예. 오늘 살짝 네. 오늘 회복한 것만 해도 거의 한 400-500만 원 회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게 크게 들어가셨나 봐요. 얼마나 많이 물려 있는지 알 수 있죠. 야, 장난 아닌가 본데. 아니 근데 규모가 카카오는 거의 네. 그 이번 정권에서 그냥 뚝배기를 깨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죽어라. 야, 그러니까요. 참 막센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 주제부터 한번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 미리 이 주제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공유를 드렸었는데 읽어보셨는지 네네. 모르겠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제 제목부터 기사 제목부터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기사 제목: 이자로 번 돈 3년 만에 42% 깡충. 은행들 이자놀이 최대 이익. 제목은 맞죠. 은행들이 이자놀이로 최대 이익을 보고 있다라는 이제 제목이고요. 기사 내용 좀 읽어드리면 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권 이자 이익은 2020년 41조 2천억 원에서 올해 58조 8천억 원으로 42.7%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2%? 3년 만에 42.7%. 미쳤다. 미쳤죠? 장난 아니죠? 와, 네. 진짜. 그것도 이익만, 순수 이익만 그렇게 늘어났다는 거고요. 자, 국내 은행권이 연일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함에 따라 초과 이자 이익에 대한 부담금 부과가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또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좀 이제 오늘 제가 토론을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주제인데요. 이제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유럽 각국에서 은행 초과 이익에 대한 횡재세 도입 움직임이 있다며 조세 저항이 있을 수 있으니 대안으로 유럽연합이 도입하고 있는 연대기여금 같은 방안을 우리나라도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갑자기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횡재세 같은 걸 이제 부여해가지고 좀 이렇게 이익을 좀 환수하겠다. 이 은행한테 페널티를 준다는 거죠? 그쵸?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근데 근데 이제 그거 얘기 나누기 전에 이 은행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익이 늘어났는가 그거 한번 얘기를 해보면 주담대 그쵸. 뭐 주담대가 늘어난 것도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가계대출 엄청 또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영향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그렇죠.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시중은행도 금리를 올랐기 때문에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 데에 대한 이제 대가, 그러니까 가격이 오른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돈을 많이 번게 된 건데 또 다시 이제 기사로 돌아가서 좀 읽어드리면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0년 말 0.5%에서 올 상반기 3.5%로 3%포인트 올랐다라고 합니다. 이 같은 기준금리 인상은 은행권의 이자 이익 확대에 막대한 기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게 생각을 해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이제 기준금리라는 게 사실 한국은행이 이런 시중은행, 우리가 쓰는 이제 하나은행이나 뭐 우리은행 이런 데다가 돈을 빌려주는 이자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은행들은 한국은행에서 3.5%의 기준금리로 돈을 빌려와가지고 우리한테 이제 일반 금융 사용자들한테 이제
조금 더 가산금리를 얹혀가지고 이제 빌려준단 말이죠. 그쵸. 조금이 아니던데요. 그쵸. 뭐 그거는 뭐. 근데 이제 그 말인즉슨 기준금리는 이제 원가입니다. 원가. 돈을 그쵸. 빌려오는. 그러면 원가가 오른다는 것은 수익이 떨어진다는 말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아니 예를 들어서 5,000원짜리 김밥을 파는데 원가가 3,000원인데 4,000원 올랐으면 이익이 줄어야지. 그렇지 그치. 않습니까? 그런데 시중은행은 돈을 역대급으로 벌고 있다. 그치. 이게 김밥을 무슨 만 소리인가? 원에 파니까. 맞습니다. 김밥을 만 원에 팔고 있기 때문에. 다시 또 기사로 돌아가 보면 국내 은행 이자 이익 급증에는 은행권 순이자 마진 상승세가 배경에 자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내 은행권은 2020년 1.42%의 순이자 마진에서 2022년 1.62%로 확대된 데 이어서 올 상반기에는 1.68까지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제 순이자 마진이라는 게 이자 자산 운용 수익률에서 이자 지불 비용을 뺀 숫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을 빌려온 금리와 돈을 빌려준 금리의 갭, 그 갭이 점점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원가도 올랐지만 가격은 더 올랐어가지고 이제 돈을 많이 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사실 좀 얄밉습니다. 그죠? 그쵸. 예, 제가 이거 그 올해 초에도 한번 방송하면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뭐 올해 초에 뭐 은행권들 직원들 이제 성과급 엄청 준다, 성과급 파티한다, 하면서 막 했던 것 같은데 안 그래도 배가 조금 아팠던 것 같은데 또 올해도 이렇게 은행 이자 수익이 엄청나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특히나 경제가 좀 안 좋아가지고 다들 힘든 상황에서 은행들만 이렇게 잘 나간다고 하니까 조금 횡재세 부과하는 거 맞는 게 아닌가? 이제 다 해먹어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생각을 해보면 물론 배는 아프지만 이게 아주 쉬운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게 사실 어느 자유시장 경제 체제의 국가가 비즈니스가 조금 시황을 잘 타가지고 횡재를 맞았으니까 세금을 더 내라고 하겠습니까? 사실 그거는 좀 침해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시황이 안 좋아져가지고 은행이 수익을 못 내면 뭐 다시 그 이익을 환급해 줄 겁니까? 그쵸. 그건 그건 아니지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이 횡재세를 부여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또 한번 이야기를 듣고 제 의견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일단 굉장히 어려운 주제 같은데. 네. 이거 말 잘해야겠는데. 어렵죠. 네.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배는 아픈데 그렇다고 그치. 이렇게 그냥 무조건적으로 제 생각 네.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약간 이제 방금 안대리가 이제 마지막에 얘기했던 게 그럼 이게 하나의 기업인데 사기업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걸 좀 침해하는 게 아니냐라고 보기에는 은행이 평소에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이나 우리가 은행에 가지고 있는 인식 자체가 네. 일반 사기업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은행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되는 하나의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이 맞아요, 없을 맞아요.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또 국가가 운영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은행이 실제로 국가로부터 받는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감안하면은 황태사라는 얘기가 왜 나왔는지도 이해가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항상 그거잖아. 그러니까 뿔을 빨아도 돼. 군대에서도 그러잖아. 뿔 빨아도 되는데 눈치를 보면서 빨아야지. 그렇잖아. 이게 해도 되는데 그죠. 네. 아니 이거 쉽게 말해서 아니 이거 진짜 옆에서 다 똥 싸고 있는데 계속 뿔 빨겠다고 하고 있으면 그 맞아요. 분대장도 또 저 위에 대대장도 이 새끼가 좀 눈치를 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적당히 해야 되는데 지금 가계부채 최고 찍고 뭐 나라 망한다 소리 나는데 성과금 파티하고 있으면 당연히 여론이 그치. 안 안 좋고 꼽지. 국회의원들이 이거 소환해가지고 이거 한번 더 털어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뭐 본인들의 당연히 뭐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 좋지만 눈치를 좀 봐라. 지금 나라 뭐 망한다, 뭐 경제 담당하시는 분들도 이제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경제 힘들다, 가계부채 줄여야 된다, 지금 주담대 뭐 이자 너무 많이 나간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더 올려가지고 막 돈 빨아먹고 제가 알기로는 또 국가 차원에서 한번 경고를 해서 최근에 낮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한번 맞아요, 이제 맞아요. 으르렁 해가지고 낮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할 수 있잖아.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 할 수 있잖아. 근데 왜 안 해? 거봐 잘 하잖아. 이런 말이 꼭 나오게끔 만든 그쵸. 것 같다. 맞습니다. 좋은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공변 어떻습니까? 저도 사실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제가 이제 변호사가 되기 전까지는 네. 정말 법이란 거는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게 항상 맞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생각보다 애초에 법이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변호사들이 항상 갖고 있는 게 법조인이 국민에게 법적으로 봉사한다 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검사도 그렇고 판사도 그렇고 변호사도 그렇고. 근데 그거를 이제 근거로 해가지고 변호사들한테 제한이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변호사는 겸직을 하려고 그러면 그 자기가 소속돼 있는 지방 변호사 협회에 허가를 받아야지만 겸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팟빵 그 수익도 못 가져가시는 거 아닙니까? 뭐 그것도 사실 진짜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잘 된다면 정말로 수익이 없으니까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되게 쉽지 않은 부분이고 그리고 네. 또 제가 지금 그 대기업 사내 변호사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대기업에 와 보니까 대기업 때려잡는 법 우리나라에 정말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그쵸. 공정거래법도 있고 공정거래법이 진짜 대표적이고 상법상으로도 되게 그 특정 규모가 넘어가는 대기업들을 때려잡는 법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거를 미루어 보아 은행한테도 은행만을 국한해가지고 법을 제정해가지고 네. 조금 규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반드시 은행을 아까 신쌤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똑같은 사기업으로서 그냥 이윤 추구하는데 왜 뭐라고 하냐라고 하기보다는 은행이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의 입지 그리고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를 했을 때 특정 시기나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온다면은 그걸 정부나 혹은 뭐 의회에서 이자율을 제한한다던가 하는 식의 뭐 지금 아직 너무 급한 생각이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은행을 겨냥한 법을 제정함으로써 조금 더 아까 신생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은행들이 눈치 보면서 꼴 빨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눈치는 보는데 다른 은행들은 뭐 눈치 안 보고 다 먹고 있는데 본인만 또 눈치 본다고 안 먹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다 같이 규제를 해야 되는. 그럼요. 다 때려 맞자. 맞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뭐 비슷한 생각인데, 그러니까 신 선생님이 아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 은행들이 혜택을 보는 게 맞습니다. 혜택을 보는 게 맞고, 가장 큰 혜택이 근데 과점 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막아준다는 겁니다. 그치. 그러면 은행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은행 우리나라에서 아무나 못합니다. 그죠? 그쵸. 이번에도 뭐 카카오뱅크, K뱅크, 인터넷은행 나온 것도 진짜 몇십 년 만에 맞아요, 은행법 맞아요. 진짜 오래 걸렸죠. 네, 오랜만에 진짜 해준 거고 은행이 갑자기 막 생겨나지 않아요. 이렇게 그 플레이어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걸 정부에서 막는단 말이에요. 사실 이렇게 이익이 많아지는 사업에는 당연히 공급자가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그죠? 그러면 경쟁이 심화되고 이익은 줄어들고 그런데 과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높은 이익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보고 있는 있으니만큼 금융 서비스 이용자들이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법규에 이제 규제를 받을 필요가 있다. 그거는 이제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 횡재세 같은 갑자기 초과이익에 대해서 추가 그 세금을 낸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준 금리 대비해서 가산 금리를 붙여가지고 이런 우리 그 금융 서비스 이용자들한테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까? 그 금리를 이제 제한하는 그 정도가 이제 좀 좋지 않을까. 그 이익의 규모를 좀 이제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기사가 중간중간 보이시면 너무 이제 화내만 내시지 말고 조금 더 멀리서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간단하게 주제 준비해봤습니다. 아직 그 전세 대출이 없으셔가지고 그 평안함을 유지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전세 대출 한 4억 땡기셨으면 부들부들 하시지 않았을까? 아니죠. 신쌤 전세 대출 4억이 있어도 1년에 1억 5천을 버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금방 갚아. 여러분 1억 5천 안 법니다. 1억 5천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양쪽에서 벌고 있잖아요. 그니까 더블이네. 3억이네. 야 2년 반이면 갚네. 2년 반. 1년 반이면 갚네. 그러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부럽다. 다 잘라낼 겁니다. 혹시 신 선생님 어떤 주제 가져와 주셨나요?
제가 가지고 온 주제는 네. 제가 제목을 뭐 이제 원래 기사랑 합쳐서 지었는데 네. 교권 지각 변동의 시작 물음표. 자는 학생 깨워도 됩니다. 흡연 어허. 학생 물품 조사 됩니다. 어허. 원래 안 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거 찾으면서 잠깐만. 무슨 생각이 들었냐고 계속 아니 이게 안 됐어? 이게 얘기 들으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네. 한번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올 2학기부터 시행 중인 교육부 생활지도고시를 근거로 네. 서울시 교육청이 학칙 개정 가이드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음. 교육청은 생활지도고시의 현장 안착을 위해 학생 생활 규정 길라잡이를 제작해 오는 30일부터 관내 전체 학교에 보급한다고 이제 29일 얼마 안 됐죠. 29일 발표가 되었는데요. 길라잡이 중 학생 생활 규정 예시안은 초등용과 중등용으로 나눠져 있으며 학교 현장에 적용할 때 유의점 등은 교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Q&A 형식으로 제시됐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좋네요. 사항들이 교권 개선을 위해 발표가 되었는지 한번 보시면서 과연 이러한 사항들이 어떠한 변화를 불러올지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발표된 Q&A를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수업 중 졸거나 엎드려 자는 학생도 생활 지도가 가능한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이렇게 달렸습니다. 비록 적극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더라도 교실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도가 가능하다. 자, 이거는 아까 안대리가 얘기한 대로 지금까지 못 깨운 게 놀랍죠? 네. 도대체 언제부터 못 키웠습니까? 놀랍게도 지금까지는 자는 학생을 깨울 수가 없습니다. 네, 진짜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자는 건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허. 네. 그래서 이런 게 첫 번째 들어가 있었고요. 네. 다음 또 뭐가 있냐? 쉬는 시간 화장실에서 학생들의 흡연 정황이 발견되면 와우. 물품 조사를 할 수 있나? 놀랍게도 못 하고 있었어요. 이게 네. Q입니까? 이게 이게 질문이에요? Q예요. 자, 답변. 흡연 정황이 신고된 객관적인 사실이 있어 화장실을 사용한 학생들이 흡연을 했을 것으로 의심되면 해당 학생들을 대상으로 흡연 물품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물품 조사가 가능하다. 어허. 단 네. 물리력은 가급적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 어. 초능력을 쓰라는 거죠, 이제. 예. 그러니까 이것도 담배 냄새가 폴폴 나. 막 약간 담배 네. 냄새가 막 나고 있어. 막 저기 구름 과자가 나와. 그래도 선생님들이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말하는 물리력을 가급적 행사하지 말라는 말은 하지 말라는 거잖아. 그렇죠? 이거 발을 뺀 거죠. 가급적 행사하지 말라고. 학생이 저항하면 사실상 아까 얘기한 것처럼 초능력으로 이렇게 뒤지는 거 빼고 안 돼요. 네, 뺄 수 없고요. 차라리 그래서- 구청에 민원 신고를 하는 게 더 빠르. 그래서 추가 질문이 나왔어. 네. 다시 다음 질문. 학생이 물품 분리 보관에 불응하면 네. 물리력을 사용해도 되냐?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다시 물어본 거죠.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네. 답변. 물품의 분리 보관을 위한 물리력 행사는 중대한 기본권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굉장히 공변이 좋아할 것 같은 답변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공감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정당한 물품 분리 요구를 거절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해 별도 생활 교육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권장한다. 네, 하지 말라는 거죠.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공변이랑 약간 이런 거에서는 이제 그렇죠. 상충되기 때문에 이렇게 애매하듯 책임 회피하듯 적어놓는 말 참 싫어합니다. 차라리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거 제작한 사람은 책임을 회피하겠지만 현장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그냥 명확하게 안 된다고 해도 됩니까? 차라리 그게 낫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약간 들으면 약간 이런 생각 들잖아. 뭐 된다는 거야? 뭐야?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다음 질문. 훈계의 일환으로 벌 청소 시켜도 되나? 자, 답변. 징벌 목적의 벌 청소는 훈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학생이 직접 지른 것을 치우기 위해 청소를 과제로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것도 당연할 것 같은데 그 학생이 어질러둔 거를 치우지 못하게 했다는 거야.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담배 싹 펴가지고 꽁초 바닥에 버렸어. 그렇죠? 치우게 하지 못했었어. 이전에는. 근데 이제는 아니, 그거는 가능하다. 너가 잠깐만. 저지른 건 치워도 돼. 이거 확인된 사실입니까? 그 전에 못했었다는 거? 그거죠. 못했었다라는 것이 뭐 이렇게 정해져 있었다라기보다는 이런 질문이 나왔다라는 게 아무도 어려웠다.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아니지. 난 엄밀하게 봐야 된다고, 저는 엄밀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네. 이 질의 자체가 무슨 법의 개정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의 개정. 과거에는 이랬다가 이제 앞으로는 이렇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돼라고 선생님들이 물어본 것에 대한 답을 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존에는 안 됐었다라고 반대 해석을 하면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애초에 질문 자체도 바라봤을 때 징벌을 목적으로 청소를 시켜도 되냐를 물어봤지, 얘가 직접 어지른 거를 치우게 시키면 안 되냐를 물어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지금 금방 확 찾아봤는데 그 교육부 고시는 훈계 목적의 벌청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렇죠. 원래는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벌청소가 원래는 금지였는데 그치. 지금 여러분이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훈계 목적의 벌청소라는 건, 야, 너 담배 피다가 걸렸어. 이거는 잘못된 거니까 내가 너를 훈계를 하기 위해서 교실 대청소를 시킬게.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안 되는 게 맞는데, 방금 신쌤이 한 말은 담배를 피다 버렸으면은 그 자기가 버린 담배꽁초를 줍게 하지 못한다? 이게 과거에 안 됐는지는 확인이 안 된 사안이라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될 것 같긴 합니다. 그치. 근데 분위기상 안 됐을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뭐 교사 뭐 패기도 하는데 뭘 하겠어 사실. 자, 다음 질문. 반드시 조언 상담 주의를 거쳐야 재지 분리를 실시할 수 있는지. 답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조언 상담 주의를 했음에도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에만 훈육을 실시해야 한다. 조언 상담 주의가 사전에 이루어졌다면 충분하기 때문에 반드시 당일에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다만 학칙을 어긴 학생에게는 구두 제지를 바로할 수 있고 생명 신체 위해를 끼치는 등 긴급한 경우에는 물리적 제지도 곧바로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사실 꼭 필요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마지막에 이제 긴급한 경우에는 물리적 제지도 곧바로 할 수 있다. 이게 최근 교사 폭행이 발생하는데 사실 이런 문항은 꼭 필요하죠. 근데 이것보다 더 명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사실 있습니다. 근데 웃긴 건 교권이 정말 추락했다, 우습게 본다라는 게 이제 어제 나온 기사를 보니까 학생이 아니라 학부모가 학교에 찾아가서 선생님 목을 졸랐다고 하더라고요. 네, 역시 지난 방송 때도 제가 한번 이런 주제 관련 다뤘을 때 얘기했지만 찐 빌런은 역시 통계에도 나와 있지만 학생이 아니라 부모들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네요. 다음 질문은 학생이 교실 내 분리를 거부하거나 교실 밖에서도 문제 행동을 반복하면 어떻게 하나? 답변은 그런 경우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하거나 정규 수업 이외에 특별한 장소로 분리 시행할 수 있다. 학칙에 의한 징계도 가능하다. 이것도 당연한 것 같죠. 안 되고 있었다는 게 사실 좀 놀랍고요. 다음 질문은 수업 방해 학생의 교실 분리 지속 시간은? 답변은 분리가 일어난 해당 수업이 끝날 때까지만 가능하다. 그 수업이 끝나면 담당 교직원 혹은 학생 보호 인력 등의 동행으로 다시 교실로 이동한다. 다음 질문은 교실 밖으로 분리하지 않고 바로 보호자 인계를 요청해도 되나? 에 대한 답변은 학생이 분리를 거부하거나 분리를 112회 이상 실시했음에도 교육 활동 방해를 지속하는 경우 학교장이 보호자에게 인계를 요청해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현실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다음 질문은 보호자가 인계를 거부하면 이렇게 했는데 보호자한테 인계를 했는데 보호자가 안 받으면 우리 출근해 있는데요? 왜 못 보는데요? 이러면 그쵸. 만약 보호자가 반복적으로 인계를 거부하면 사안에 따라서는 교권 침해 행위로 간주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가 좀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 과연 저기서 말하는 교권 침해 행위로 간주되어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게 어떻게 처리가 될지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왜냐면은
서로 소송전이 오갈 것 같기도 하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서로 소송전이 오가거나 하는 발생, 그러니까 왜냐면 요즘 교사들을 고소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죠. 학교가 조금 교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이나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은 마지막 질문인데 분리 학생의 출결은? 라는 질문에 답변은 고시에 따라 분리된 학생의 출석은 인정된다. 가정학습으로 인계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학교에서 별도의 분리학생 조치 현황 대장 등을 통해 분리학생의 학습 장소를 기록 관리해야 된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게 학습 장소를 기록 관리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처리해달라고 했는데 도와달라고 했는데 일을 더 만들었어. 교사들의 일을. 이건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제 생활기록부 같은데 결석, 병결 이런 것 말고 분리 출결, 뭐 징계 출결 이런 섹션을 좀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것들이 학생한테는 약간 네가 뭐 어쩔 건데 라는 분위기를 솔직히 심어주는 것 같거든요. 뭐 수업 안 듣게 한다고? 개꿀이네? 안 들어야지. 어차피 출결도 다 인정되는데? 이런 느낌을 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이 문장은 좀 별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네요. 여기까지가 좀 공개된 Q&A의 내용을 몇 개 가지고 와봤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것들도 굉장히 많고 논란의 여지가 될 만한 것도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냐면은 이게 인터넷에 공개됐다는 거는 말 안 듣는 친구들도 이걸 이제 다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거든요. 다 읽어봤을 거거든요. 또 이제 영악한 친구들이 이제 본인의 권리를 알았겠죠.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저는 명확합니다. 저는 학교에 약간 뭐 준 경찰 수준의 로인포스먼트, 스쿨 폴리스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물리적인 뭔가 제재 또는 이제 뭐 이런 조사, 그러니까 뭐 그 물품 조사 이런 거 다 그쪽에서 이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선생님들의 권한과 뭐 책임은 진짜 물리적인 거 아닌 수준까지만 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미국처럼 가는 거죠. 미국처럼 가자. 만약에 그리고 깝치면은 바로 체포. 깝치면 바로 체포 또는 이제 프린시플 오피스, 그러니까 뭐 저기 그치. 교장실로 교장실. 보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하고 뭐 분리가 필요하다 그런 거는 이제 뭐 저기 그런 그 분리를 위한 그 장소 따로 하나 만들어 놓죠. 뭐 디텐션 스쿨 뭐 이런 거 그런 거 거기다 보내면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되게 깔끔한 것 미국의 같다. 방식을 좀 따라가면 깔끔할 것 같다. 아니 지금 어차피 선생님들도 좀 남을 것 같던데 학생들도 줄어서 그런 쪽으로 이제 훈계 전담 선생님. 뭐 그렇지. 뭐 그런 훈계 전담 선생님이라든지 몸 좋은 선생님들, 선생님들. 뭐 그건 모르겠어요. 몸이 좋은 그런 거보다는 이제 그런 권한을 이제 부여받고 완전 경찰은 아니더라도 그런 권한을 권리받고 그런 지도를 전담을 하신 선생님들이 좀 나오셔서 그런 걸 이제 대체해 주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이제 명확한 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소송 관련한 게 선생님들한테 이제 소송 건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건 되게 단순한 건데 되게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맥도날드에서 패티가 안 익어서 나왔어요. 그러면은 거기 알바생 그 소송 겁니까? 아니죠. 맥도날드에 소송을 걸어야죠. 맥도날드에 소송 거는 거잖아. 만약에 그쵸. 소송에 대한 건수가 있다고 하면은 그 학교에다가 소송을 거는 거지. 또는 이제 교육부 뭐 모르겠어요. 그 밑단위가 뭔지. 당연히 학교에 걸어야죠. 개인 그러니까 교사 개인한테 거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너무 책임을 좀 안 져주는 느낌이 있죠. 네. 교사 진짜 개인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뭐 교육부가 그 교사한테 나중에 청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학교에서 일어난 이슈에 대해서 일단 1차적으로는 이제 교육부 또는 학교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공변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제 내용에 대해서? 뭐 일단 참 여러분이 안 좋아하실 말씀인 것 같지만 네네. 우리 미래 사회를 지탱해 나갈 그리고 우리 미래 사회를 구성해줄 주인공들인 꿈나무를 위해서 처벌보다는 교화가 위주가 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주장하고 있는 뭐 물리력을 행사하고도 된다 뭐
학교에 청원 경찰 같은 거 뭐 스쿨 폴리스를 둬가지고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겠다. 저는 이거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 교화를 하려면 교화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데 수단에 네. 대해서는 권한은 주지 않고서 이 선생님들한테 이 교화를 하라고 하니 이 우리가 이제 교화를 했을 우리도 지금 어느 정도 교화를 한 편이지 않습니까? 가장 잘 먹힌 교화 수단이 뭡니까? 몽둥이 아닙니까? 맴매. 뭐 몽둥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교화 수단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수단을 안 뭐 주면서 몽둥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네. 선생님에 대한 좀 이렇게 두려움 어느 정도의 그쵸? 그런 권한은 없이 책임만 주니까 좀 힘들다라는 거죠. 뭐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는 너무 잘 알겠고 네. 진짜 이런 주제가 나올 때마다 너무 불리해요. 여러분은 그냥 막 극단적인 사항 들이밀면서 하하호호 웃으면 다 해결이 되지만 보수적인 입장에 서 있는 나는 항상 걔 진지를 빨아야 되면서도 악플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려야 돼. 이게 나중에 어떻게 퍼질지 모르는데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공별이 개불리한데 진짜로 난 좀 억울한데 어. 하여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에게서 두려움을 느껴야 한다? 저는 두려움을 느껴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선생님이 해줬던 뭐 그런 교화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게 매였다? 저는 그렇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선생님이 학생에게 보여줘야 되는 자세는 정말 사랑으로 보듬는 자세가 먼저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처벌을 하거나 매질을 하겠다? 저 너무 잘못된 사상이 그 사상 자체가 그냥 글러먹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진짜 아니고. 그 다음에 저도 선생님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생활 교화를 하는 담당자가 좀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뜻인 거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그 정도가 만약에 학생에게 물리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걸 얘기를 하고 계신 거라면 처벌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저는 여전히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 국민의 신체 기본권의 정말 근본이 되는 그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마무리를 제가 짓겠습니다. 주제 가져와서 미안하고 주제 가져와서 미안하고 이렇게까지 토론이 튈지 몰랐다. 왜 이 주제가 지금 사회적으로 이렇게 논란이 되는지 여기서 더 알겠다. 이게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주제라는 게 좀 이해가 됐고요. 그러니까 두 분의 의견을 들으면서 제가 왜 자꾸 가만히 듣고 있었냐면 이게 공변의 말도 맞고 안 되는 말도 어느 정도 맞으니까 이게 진짜 기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저거를 하는 권한을 줘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저도 막 계속 하면서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구나. 저 쉽지 않은 문제다라는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고 이게 어떻게 편집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잘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주제는 사실 10월 한 22일쯤부터 해가지고 인터넷에서도 그리고 TV에서도 유튜브에서도 가장 핫한 주제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핫한 뉴스이기도 하고요. 제목은 I am 사기예요 라고 지었는데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들었었는데 이제 안대리가 전혀 이해하지 못한 밈이지만 너무 유명해서 뉴스가 밈까지 돼버렸는데 이 사기꾼 전청조 씨에 대한 얘기입니다. 전청조 씨 얘기는 들어보셨죠? 전청조. 이 전청조 씨가 한 카톡으로 보냈던 워딩을 이제 패러디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밈화시켜서 쓰고 있는 건데요. 왜요? 뭐라 그랬는데요? I am 전청조라 그랬어요? I am 신뢰예요. 이게 원래 워딩은 I am 신뢰예요입니다. 신뢰, 믿다, 신뢰하다. I am 신뢰예요 이건데 원래 그 카톡 내용을 보면은 뭐 그 시그니엘 전청조 씨가 시그니엘 살고 있다고 막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 시그니엘의 다른 입주민분, 이웃분이랑 카톡을 나누는 과정에서 뭐 그 이웃분이 술을 먹고 있는데 친구들이랑 먹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더니 전청조가 뭐 이제 포인트는 전청조 씨는 자기는 뉴욕에서 태어났고 영어를 굉장히 잘한다를 어필하고 싶었던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수는 없겠지만 그 영어로 와이프한테 다녀와도 되냐고 물었더니 오케이 했어서 물어봤어요. But your friend랑 있으면 I am 신뢰예요 라고 이렇게 카톡을 보냈었습니다. 이게 되게 웃기다고 밈이 많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되게 많이 섞어 쓰는데 정작 쉬운 단어만 영어로 쓰고 어려운 단어는 한국말로 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밈으로서 한번 가져와 봤고 그래서 전청조 씨 그리고 그
뭐 피해자인지 혹은 공범인지 모를 남현희 씨에 관련된 얘기를 조금 간단하게 해보고 싶었어요. 뭐 많이 뉴스에서도 너무 많이 보셨고 유명해가지고 아시겠지만 전청조 씨가 되게 다수의 사기 범죄, 사기 전과를 가지고 있고 처음에는 그 사기 피해액이 한 3억 정도였다라는 얘기에서부터 8억으로 늘더니 현재는 약 10억 원대의 피해액이 추산이 되고 있고 피해자조차도 막 한두 명에서 점점 늘어나가지고 지금 10명이 넘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 전청조 씨의 사기 수법은 주로 사업가 행세를 하면서 동업을 제안을 하고 그 동업을 제안을 했으니까 투자금을 받겠죠. 네. 그 투자금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피해자들은 주로 로맨스 스캠의 대상인 분들이 제일 많았어요. 한마디로 이성으로서 뭐 아니죠, 뭐 이성이든 동성이 됐든 하여튼 그런 사랑의 네네. 감정으로 예. 연애의 감정으로 다가가서 어허. 그분들에게 투자금을 받고 그거를 편취 혹은 그 어허. 대상 자체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지인이나 친족 등에게도 투자금을 편취하는 방식을 제일 많이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벌써 전청조 씨와 했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3분이나 계십니다. 그래요? 그분 중에 한 분은 여성이시고 물론 그분은 이제 그분이 법적으로 남현희 씨. 그러니까 남현희 씨 말고요? 아니 남현희 씨 말고? 남현희 씨는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현희 씨 말고 3명이 결혼 안 했어요 또? 남현희 씨 결혼 안 했어요. 그 혼인 예정이었습니다. 예정. 아하. 예정이었고 그 피해자 3분 중에 한 분은 여성이시기 때문에 법적으로 부부가 되시진 못했고 잠깐. 결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2명은 또 남자였어? 그것도. 그렇습니다. 두 분은 또 남자십니다. 그래요? 심지어 뭐야? 그 남성 2분 중에 한 분은 네. 그 전청조 씨가 사기죄로 실형을 받아가지고 이제 네. 그 교도소에 계실 때 네. 남성 수감자와 펜팔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펜팔의 상대방이 그 혼인 신고를 같이 올린 그 과거의 오케이, 남편이다. 오케이. 아하. 예. 진짜. 두 분은 결혼식은 올리시지 아하. 못했고 혼인 신고를 혼란스러워. 아니 제가 이게 사실 옥중에서 이게 공변이 얘기해줘서 이제 스토리를 알게 됐고 제가 이 기사를 네. 이 접하거나 했을 때 안 봤던 게 네.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돼. 막. 그치 너무 난해하죠. 아니 막 여자인데 여자랑 결혼을 했다고 막 생각을 했다고 맞아, 막 맞아. 이거 하는데 이게 뭐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맞습니다. 약간 이런 게 있는데 공변이 얘기해줘서 이런 거 다 알았어 지금. 예, 근데 굉장히 혼란하죠. 네,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치. 저도 이거 정리하는데 되게 오래 걸렸고 근데 하지만 확신했어요. 오늘 월말 결산에 이 다른 2 패널이 이걸 가져올 일은 없다. 그치만 이게 무조건 제일 핫하다. 그죠. 이게 무조건 제일 핫하다 해서 가져왔고 대박이네. 그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밈이 있고 이 전청조 씨가 그러면 갑자기 왜 이렇게 이슈가 됐는가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셨던 남현희 현재 감독이시죠. 남현희 감독과 갑자기 결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남현희 감독이 사실 기혼이셨고 이혼을 3개월 전에 하셨으면서 이제 자녀가 한 분, 3개월 전에 이혼을 하셨고 자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니 이혼한 지 얼마 안 되는데 결혼을 한다고? 라고 하면서 이게 막 유명해졌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남현희 씨보다 뭐 10몇 살 연하라더라. 그러면서 엄청나게 성공한 사업가라더라. 하면서 사진까지 공개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사진이? 근데 이분 이제 얼굴 보시면 아시겠지만 꽤나 이렇게 좀 흔한 얼굴은 아닙니다. 또 완전 흔한 얼굴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기 피해자분들이 잡았다 요놈. 거기 있었구나 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남현희 씨는 이제 몰랐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결혼 발표까지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피해자들이 막 우후죽순으로 나면서 언론에서 이게 막 팡팡팡팡팡 터지면서 도대체 전청조가 누구냐 막 피해자들 나오면서 결국 이제 남현희 씨도 결혼을 파혼이라고 해야겠죠? 파혼 선언을 하고 전청조 씨를 오히려 역으로 현재는 스토킹 범죄 및 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었고 전청조 씨는 이제 남현희 씨뿐만 아니라 다른 사기의 피해자 혹은 예비적 피해자들에게 접근을 할 때 항상 본인을 재벌가의 혼외자라고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벌가는 국내의 파라다이스 호텔 아시나요? 이건 들었어요. 파라다이스 호텔에 맞습니다. 뭐 집안이라고 했다고? 맞습니다. 그 파라다이스 호텔 회장의 본인이 혼외자다라고 항상 얘기를 해왔고요.
이분이 여자인지 남자인지에 대해서도 사실 저는 한 이틀 전까지만 해도 확실하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남자예요, 아까 신생이 여자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혼란스럽거든요. 나 지금도 그러니까. 몰라. 그래서 지금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뭐야 남자야 이분은- 여자야. 이분은 법적으로 여자가 맞습니다. 아, 법적으로 현재 여자다. 법적으로 여자시고 아하. 다만 그 성 전환을 위해서 호르몬 투여를 하고 계시다고 해요. 호르몬 투여를 하고 계시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남성 혹은 여성의 성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유무가 아직도 이게 딱 깔끔하게 밝혀진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 수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궁금한 모르겠습니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어? 이거 네. 공변이 알 것 같은데 이분이 만약 네. 여자잖아요. 그쵸. 근데 남현희 씨랑 결혼을 하려고 해. 음. 혼인 신고가 됩니까? 안 됩니다. 동성 간의 아. 결혼을 저희 우리나라가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혼인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어차피 뽀록이 낫겠네요. 그러게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얘기가 남현이가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남현희 씨가 처음에는 진짜 남자다라고 얘기를 했었다가 최근 한 근 4일, 3일의 인터뷰 속에서는 여자로서 접근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뭐야? 이게 벌써 말이 바뀌니까 신빙성이 뚝뚝 떨어지죠. 그래서 그런 상태고 현재에는 그 피해자들이 다 전청조를 고소를 했고 전청조는 이미 한번 경찰에 조사를 받았으며 남현희 씨는 전청조 씨를 스토킹 범죄 및 사기 등으로 고소를 한 상태고 실제로 뭐 남현희 씨의 친동생 분도 이 투자금을 편취당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전청조 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뭐 남현희 씨를 아직도 진심으로 사랑한다, 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다라고 하고 있지만 어제 인터뷰에서는 이 남현희 씨를 까기 시작했습니다. 남현희는 사실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고 내 사기 범죄의 공범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치열한 공방이 앞으로도 한동안은 이어질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남현희 씨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기 피해자들이 하고 있는 남현희 씨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굉장한 선물들을 많이 받았어요. 일단 벤틀리가 제일 유명하고요. 벤틀리를 선물로 좋은 거 받았고 받았네. 그다음에 그 디올 가방. 누구한테요? 팬디 전청조한테? 전청조 씨한테요. 전청조 씨 네네네. 무슨 돈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기 현재 친돈. 사기 피해액이 벌써 10몇억 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네. 그 뭐 온갖 종류의 명품들을 이제 남현희 씨가 인스타에 자랑을 엄청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또 그 전청조 씨 말로는 남현희 씨의 친모와 동생에게 매달 약 5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를 용돈으로 계속 줬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남현희 씨의 주장은 그런 선물들 나는 하나도 받기 싫었고 내가 그 선물들을 사용하지 않고 자랑을 안 하니까 전청조가 굉장히 서운해하면서 왜 선물을 줬는데 자랑을 안 하냐라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인스타에 올렸던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거에 관련해서 사기 피해자들이 얘기하는 건 그거죠. 아니 정말 그런 거면 정말 그렇게 받기 싫은 선물 억지로 받은 거였고 넌 하나도 욕심이 없으면 그러면 그거 다 아까 안드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돈 어디서 났냐고. 사기 피해액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 빨리 팔아서 우리들한테 돌려줘라. 피해 회수하는데 좀 도움을 줘라라고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남현 씨가 이 악물고 절대 언급을 하고 있지 않고 계십니다. 벤틀리 내 거다. 난 억지로 받았지만 이 벤틀리 내 거. 벤틀리 내 거야. 명의도 근데 남현 씨 명의로.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확인하지 못했지만 뭐 선물을 받았으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설마 파라다이스 혼외자가 리스로 장기 렌트로 줬겠어? 근데 그분이 뭐 그 전청조 씨가 네. 그 주변에 소개할 때 본인 재산 50조라고 소개했다고. 맞아.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안 들었네요. 이게 저는 사실 조금 놀랐어요. 좀 놀랐는데 이거에 속을 수 있다는 사실에 조금 놀랐고 아마 여기 계신 두 분께서는 절대 속을 수가 없겠죠. 50조. 근데 전청조 씨가 자기 자산이 50조고 심지어 그 50조가 현금 50조입니다. 자기 은행에 잔고가 50조라고 해요. 그 트럼프도 그래서 그거를 50조 없지 않나요? 아니 절대 누가 현금 자산을 50조를 갖고 있습니까? 51조 원을.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시그니엘의 다른 입주민의 말에 따르면 핸드폰에 우리은행 어플을 열어서 공인인증서에 로그인을 해가지고 숫자 51조가 적혀 있는 걸 보여줬대요. 그럼 어떻게 그래서 자기도 믿었대. 근데 이제 앱을 위조하신 거겠죠. 참고로 여러분 이제 당연히. LG전자 시가총액 네. 17조.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딱 그거 듣고 무슨 생각 제일 먼저 했냐면 여러분 SK 하이닉스 좋은 거 비싼 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SK 하이닉스 말고 SK 그룹 전체 시가총액이 30 몇 조밖에 안 돼요. 근데 51조를 현금으로 들고 있다고? 이걸 속는
이걸 속는다고? 아니 그 일론 머스크도 현금 50조 없을 것 같은데. 전 제가 볼 때 진짜 현금 50조는 안 들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네. 그니까요. 그래서 50조. 이걸 속는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었고 이 외에도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 너무 많아요. 막 뭐 남현희 씨는 진짜 자기가 본인이 그 임신을 했다고 생각을 했대요. 아 이것도 저 들었어요. 이게 제일 네. 이해가 안 돼. 임신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셨대요. 그 혹시 장난감 중에 여러분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 임신 테스트기 장난감 중에 그냥 물만 묻어도 두 줄이 나오는 장난감이 있대요. 그 프랭크용인 거죠. 프랭크용. 그래서 이제 남현희 씨가 이제 전청조 씨와 관계를 갖고 전청조 씨가 그 부분도 이제 굉장히 의심스럽죠. 왜냐면 남현희 씨 말로는 야스가 어떻게 전청조 씨가 자기가 성전환 수술을 했다라고 자기한테 고백을 했고 근데 이제 얼마나 힘들게 내린 결정을 자기한테 이렇게 힘들게 말을 해줬는데 자기가 그걸 가지고 자꾸 의심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의심을 하지 않았으며 실제로 보지는 못했다. 왜냐면 너무 두려워서 실제로 그 모습 그것을 그 구황작물을 보지는 못했다라고 야스를 할 때 불을 다 끄고 했군요. 그쵸.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제 나중에 그 임신 테스트기를 해봤는데 이제 전청조 오늘 편집을 어떻게 해야 씨가 되죠? 준 임신 테스트를 해보니까 오늘 막장인데 오늘 이번 주말 근데 이거 뭐 이거 뉴스에도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뉴스에 아예 그냥 다 대놓고 나오는 얘기라서 갑자기 호기심이 좀 폭발하네요. 야스를 그러면은 폭발하지 마세요. 폭발하지 마세요. 그 아래는 이제 그 장난감 토이가 있는 건가요? 넘어가라고. 그게 제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도 생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이거 말고도 드릴 말씀이 정말 많은데 그래도 제가 이제 변호사로서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었던 부분은 그래서 전청조 씨 어떤 범죄로 기소가 될 것이며 뭐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었어요. 당연히 사기죄가 적용이 되겠고요. 이 전청조 씨가 남자 주민등록증을 위조를 해가지고 남현희 씨에게 보여줬다라는 얘기도 처음에 있었기 때문에 만약 그 사실이 정말이라면은 형법 제225조의 공문서 위조죄 그리고 그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한 행사죄가 성립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겠죠. 왜냐면 파라다이스 호텔 회장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본인의 명예가 훼손된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내가 무슨 혼외자가 무슨 심지어 내 혼외자가 막 사기를 치고 다녔다? 굉장히 명예훼손이지. 그래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이제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현재 그 전청조 씨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도소에서 결혼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분 출소하신 지 얼마 안 됐어요. 22년 작년 봄에 출소하셨습니다. 전청조 씨가 아니면 그 남편분이? 전청조 씨가.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 3년의 누범 기간 속에 있거든요. 누범 기간이라는 거는 이제 동일 범죄로 출소한 지 3년 형 집행이 끝난 지 3년 이내에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은 장기 2배의 가중 처벌을 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현재 누범 기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실형이 선고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이고 마지막으로는 이 남현희 씨가 공범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기 피해자들이 그런 거면 벤틀리 팔고 명품 팔아서 우리한테 돈 돌려줘라 그거 사기 피해금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서 남현희 씨가 자의로 돌려줄 수는 있겠지만 이것을 뭐 국가 권력으로서 강제로 몰수할 수 있냐에 대해서는 형법 48조를 보셔야 되는데 형법 48조 1항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그 재산 혹은 뭐 그런 돈 같은 것들이 범죄로 인해서 취득된 것임을 알고서 취득한 경우에는 그 경우에만 몰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 남현희 씨가 전청조가 주는 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사기 범죄로 인한 편취액이었음을 몰랐다고 한다면 그거를 검찰이 증명해낼 수 없다면 사실상 남현희 씨에게 강제로 이것들을 빼앗아올 방법은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전청조 씨가 요즘에 이렇게 공범이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연맥이려고 할 수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전청조 씨가 요즘 계속 얘기하는 거 남현희는 나의 정체를 2월 달부터 알고 있었다라고 요즘 계속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게 있네요. 그렇죠. 굉장히 치열한 공방이 예상이 되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네요.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는지. 근데 저는 사실 이걸 저도 안 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그 피해액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다. 어마어마하지 예, 않죠. 뭐 어마어마하지 이렇게 않죠. 크게 예. 이슈된 거 비해서는 그렇게 크진 않다.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다만 뭐 그 남현희 씨가 전 국가대표 펜싱 선수였다는 그러니까, 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슈가 많이 된 것 그러니까. 같고. 너무 병맛이라서 이슈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쵸. 참. 그 전청조 씨 네. 참고로 아버지께서도 되게 뛰어난 사기꾼이시고. 아 진짜요? 가업이 아, 있으신 되게- 거군요. 예. 맞습니다. 엄청난 로맨스 스캠에 아하. 대가시고 현재까지도 잡히지 않습니다. 아하. 도망 도주 중에 계시거든요. 그 네. 옛날에 영화 중에서 캐치미 이프라는 영화가 아. 있는데 그 영화 거의 그 정도긴 하네요. 그러니까 영화 또 시나리오도 이 정도로 쓰면 야, 이 씨발 이게 욕을 말이 먹는데. 되냐? 네. 이러면서 어. 욕을 먹을 정도로 너무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그쵸. 스토리인 것 같고 나는 원래 맞습니다. 되게 이 스토리 대충 읽었을 때 혼란스러웠는데 공변이 얘기해주고 더 혼란스러웠어. 알면 알수록 어떻게 혼란스러워져? 더 이해가 안 돼. 그쵸. 맞습니다. 이 우리나라 아. 엘리트 이 체육 선수들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체육 선수들이 그쵸. 진짜 체육만 하게 하는데 이게 맞나? 생각이 그러게요. 갑자기 그러게요. 좀 드네요. 맞아요. 참고로 그 안대리 웃음소리를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이 네. 났는데 안대리가 좋아할 포인트인 것 같아서 전청조 씨가 항상 얘기하고 다니는 게 본인이 엔비디아의 최대 주주라고 말씀을 항상 하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예. 이거를 믿는다는 게 참. 그러니까 예, 네. 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재밌네요.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재밌는 이제 무슨 이슈라고 해야 되죠? 이런 이슈까지 다루면서 I am 실례예요. IM 신뢰 같은 이런 이슈도 재밌게 다루고서 이제 끝났는데 오늘 좀 다사다난했던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저 다음 주 주제는 이제 제가 준비한 주제인데요. 혹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혹시 니오라는 브랜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니오? 니오? 네, 니오. 처음 못 들어봐요. 들어봤어요. 혹시 그러면 BYD는 들어보셨습니까? BYD 중국 전기차 맞습니다. 만드는 회사 아닙니까? BYC 팬티는 알아요. 가만히 계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리비아, 루시드, 루시드 그쵸. 들어봤죠. 루시드. 어쩌다 한 번씩은 들어봤던 그런 이제 전기차. 테슬라의 대항마를 그렇죠. 꿈꾸는. 막 그렇게 하면서 막 엄청 떴다가 지금은 잘 안 보이죠. 그쵸. 제가 사실 다음 주에 다뤄보고 싶은 주제, 전기차 시대 새로운 글로벌 자동차 경쟁 구도 분석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지금 요즘에 그 전기차가 점점 더 대세가 돼가면서 지금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맞아요. 점점 더 많이 생기고 있는데 특히 이제 중국에서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이제 업체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고 어떻게 지금 크고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크게 그 숫자 부분보다는 어떤 제품들을 내놓고 있고 어떻게 이제 전략을 가져가고 있다 그런 위주로 해서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재밌을 그래서 것 지금 같은데. 중국에는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니오 또는 이제 BYD, 샤오퐁 이런 브랜드들이 있는데 어떻게 지금 이제 크고 있고 뭐 미국에서 잠깐 이렇게 히트를 쳤던 뭐 루시드 에어 뭐 이런 거 내놨었죠. 그런 데는 어떻게 지금 또 해망의 길을 걷고 있고 뭐 그런 얘기를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재밌을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도 많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많이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주제로 돌아오는 걸로 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